김정재 의원님.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특검 강력히 요구하겠는데요. 일단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입장 그리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요 사안도 넣자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거든요. 이거에 대한 의견 이게 아마 특검 범위를 설정하는 대상을 설정하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죠. 네, 먼저 뭐 특검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예. 국민의 승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. 예. 아시다시피 그 검경 수사가 지금 엉터리 수사예요. 완전히 늑장에 부실에 뭐 미진에 뭐 더 이상 그 창피해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.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런데 이런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오케이 하기는 했는데 또 조건을 다는 겁니다. 근데 이번에는 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조건을 달았어요. 아 조건을 사실상 달았는데 조건을 달지 아니라고 하면서 않는다고. 조건을 달았다. 왜냐하면 조건을 달면 또 지지율이 떨어질 거니까요. 그래서 이제는 조건을 안 단다 그러면서 예. 자 우리가 쌍특검을 하자 그랬습니다. 처음에.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이 대장동 특검, 이재명 특검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. 예. 대장동 특검과 그다음에는 고발 사주 의혹 특검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랬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아. 갑자기 부산저축은행이라는 2011년 10년 전에 일을 소환해 옵니다. 예. 주장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 주장은 화천대유 측에 예. 그 부실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. 예. 그때 그런 사건의 주인 검사가 그 윤석열이었다. 지금 윤석열 후보였다. 네,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자.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화천대유라는 거는 2014년, 15년에 급조해서 생긴 회사예요.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출을 해줬으며 이 말은 뭐냐면 살인이 저질러졌는데 예. 칼로 그 칼을 판 대장장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자, 그렇게 비유하면서 보신다는 거네요. 자, 그러면 예. 결국은 특검 질질 시간 끌다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말은 듣고 국민들이 무서우니 특검을 하자고 얘기는 하겠는데 예. 다른 조건을 또 대는 겁니다. 특검을 할 수 없게끔. 예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지도부가 다시 한번 이 이재명 요 빠져나가는 거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걸 저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뭐 저희는 거리낄 게 없으니까 어떤 예. 특검이든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예. 두 번째는 그 이제 대상의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이 또 딴지를 예, 건다. 예. 이재명 후보께서. 두 번째는 조속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특검 임명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습니다. 합의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가 개시된다 하더라도 약 11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. 대선까지 10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. 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끌게 하다가 싸빠싸움하다 보면은 그냥 물 건너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뭔가 결과가 결론을 나오는 내야죠. 특검이 된다는 건가요? 왜냐하면 이 대장동 이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. 수천 배의 그 이익을 그 개인 민간업자한테 준 겁니다.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설계했느냐? 예. 성남시입니다. 성남 도계공입니다. 여기에 줄줄이 사인하고 인허가권을 낸 게 바로 이재명 후보예요. 예.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예. 이재명 후보는 사과까지 한다면서 뭘 사과하는지 여하튼 특검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조건은 떼셔야 된다. 만약에 조건을 붙인다 하더라도 예. 우리 당에서는 그것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조속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. 그렇다면은 빨리만 할 수 있다면 조속히 할 수 있다면 부산저축은행 사안도 특검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고 사실은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예. 완전히 다른 사안이니까.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는 완전 다른 사안이니까.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? 원래는 협상할 때 고발사주 의혹을 싹특검을 예. 하자 그랬습니다. 그런데 고발사주 의혹을 아무리 털어도 뭐 윤석열 후보가 관련된 게 없었나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예. 그 말은 어디론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. 예.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부산저축은행을 들고 나왔는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.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비리만큼은 이재명 비리로 예. 반드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예. 이건 어떤 뭐 난관이 있더라도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, 김승호 의원님, 지금 김정재 의원 말씀은 부산저축은행 사안도 특검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좀 어느 정도 있다. 다만 조속히 대선 전에 특검의 어떤 결과를 나오는다는 그게 필요하다. 이걸 강조하세요. 어떤 의견이십니까? 우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저는 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수사이지 예.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왜냐하면 이 사건의
핵심은 성남시가 당시 이제 공영개발 100% 하려고 그랬다가 그때 이제 시의회 다수당이 이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예. 결국 공영개발 못하고 이제 민간 예. 합동으로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성남시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이익들을 갖다 확보하고 예.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주로 해서 이제 민간 쪽이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예.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은행이라든가 큰 금융자본들이 자신들의 자회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고 예. 화천대유한테 몰아줬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왜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화천대유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. 김만배 씨는 내가 법조, 특히 뭐 검사장 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신세를 져서 50억씩 혹은 100억씩 줘야 된다라고 예. 말을 했을 때 정영학 남욱 씨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. 우리도 신세 진 사람 있다. 그래서 우리도 한 6, 7명의 클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이제 합니다. 50억 클럽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김만배 쪽 50억 클럽과 정영학 남욱 쪽 50억 클럽이 있는데 예. 정영학 남욱 쪽 50억 클럽은 아마 정치권일 것입니다. 이게 2014년도, 15년도 일인데요. 예.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때 당시에 다수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였고 그래서 정치권에 신세진 사람들이 누구일까? 지금 정영학 리스트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파헤치면 이 특혜를 예. 누가 어떤 도움으로 몰아줬는지가 예, 예.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. 그래서 예. 저희는 특검에도 이걸 꼭 넣자. 아,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은행 관련 등등 이런 금융기관들 관련된 요 내용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네, 거잖아요. 거기도 넣어야 되고요. 지금 아까 김정재 의원님 이런 여지에 이거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살짝 열어두셨어요, 지금요. 네. 그 조건은 지금- 담아 있는데 다만 특검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는 특검에 된다는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.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그것도 찬성을 합니다. 왜냐하면 국민들께 이제 혼란만 드리면 안 되니까요. 예.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저축은행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예. 이때 화천대유에서 수익을 받는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이런 분들이 사실은 2009년도,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예, 예. 부실 수사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. 예. 그때 기소 안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. 그 권한을 갖고 지금 그 화천대유의 지분을 주장하는데요. 그 남욱 씨 아버님이 포항분인데 예. 그분이 그 공사를 주겠다고 하면 이 대장동 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 돈을 좀 빌렸다가 사기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는데 예. 그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대장동에 27.1%의 지분이 있다. 아. 그래서 내가 공사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, 예, 뭐 예. 로비 자금을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. 예, 예. 그만큼 그 2011년도 예, 부실저축은행 그러니까 그 부실수사로 살아남은 그 지분들을 갖고 지금 알겠습니다. 여기서 지분을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뭔가 수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최근에 등장한 것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지금 두 분 의원 말씀 들어보면요. 일단 이 부분 부산저축은행이나 하나은행 관련해서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특검이 가동이 돼서 결과를 내놓는 것도 대선 전이다. 지금 두 분이 공통분모 아니죠. 나왔거든요. 먼저, 예, 네. 김종대 의원님. 제 말은 그 부산저축은행을 예. 소위 끼워 넣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예. 시간 끌기용이다. 이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예. 안 되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, 거예요. 상관이 없는데. 예.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걸 시간 끌게 하기 위해서 넣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이재명 그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민간 개발을 어디로 예, 바꿨다 예. 이러고 자꾸 우리 당을 예. 국민의힘 자꾸 찍어서 넣으려고 그거는 그러는데 제가 잠깐 그거는 사실은 의견이 워낙 맞서기 때문에 네네. 그건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. 같아요. 예.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수사하고 저 이재명 대장동 사건은 완전히 분리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국민들 앞에 말씀을 좀 드리고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 아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조속한 시기 내에 예. 빨리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분명한 건 윗선 수사를 하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알겠습니다. 겁니다. 지금 저 특검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르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한 어느 정도의 약간의 여지들을 좀 말씀하셨어요. 지금 특검이 과연 언제까지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좀 보는 시각 부산저축은행 등등 금융기관 관련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지만 뭐 특검이 출발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능하다. 협상의 여지 있다. 이런 걸 열어두셨어요. 지금요.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특검 협상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요. 일단 오늘 현역 의원 두 분 나오셨는데 상당히 좀 진척된 말씀들을 내놓으셨어요. 지금. 김영주 전 의원님. 네. 뭐 소속 정당과는 다른 이거 경쟁 정당의 상황이 있는데 뭐
과거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뭐 과거의 모습도 아실 거예요. 네. 이 정도면은 어떤 상황입니까?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합류가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? 아니면 약간의 진통이 있은 뒤에 결국은 합류하는 걸로 가는 겁니까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이제 두 가지 측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김병준, 김한길 이 이름이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봐도 처음에는 그냥 영입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지난 TV 토론 과정에서 김한길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조언을 했다고 들었고 이미 인연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같이 했다는 거. 또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생각 외로 둘이 너무 배짱이 잘 맞아서 같이 예.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붙였다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또 기획통, 정책통이란 말이에요. 자기하고 겹친단 말입니다.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김종인 위원장의 목리를 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습니다. 총선 때는 비례대표 의석을 몇 개 더 주면서 그런 어떤 딜이 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대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줄 게 별로 없어요. 다만 임태희라든지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분들에 대한 배정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더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장제원 이야기를 처음에 장제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비서실장 말입니까? 후보 비서실장. 예, 권성동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에 앉혔는데 다시 슬그머니 장제원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경중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는 그 후보가 자기 뜻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다. 이렇게 느낄 소지가 많다라고 뭔가 봅니다. 인선과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. 네. 근데 이제 김한길 김병준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기체계가 자기가 총괄이니까 하는데 오히려 장제원 이런 문제에서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. 자기가 추천하는 몇 사람을 받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미 자기 조언으로 말하자면 사라졌던 사람을 다시 복구한다? 이것은 실제로 보면 선대위 꾸리고 난 다음에 나를 허수아비로 생각할 거 아니냐. 그럼 후보의 태도에 대한 불만인가요? 그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데 것이죠. 그러면은 그렇군요. 그러면은 상황이 간단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국민의힘에 계신 김종재 의원님, 당 상황, 당 분위기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굉장히 심각합니까?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신경전 정도입니까?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? 저희는 결국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. 결국은 잘 된다. 결국은 잘 될 잘 된다는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. 들어오신다. 선대위로. 네.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 10일 날 후보가 정해지고 선대위가 꾸려졌다가 다시 완전 와해가 됐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의원들은 다 하방하고 나는 원팀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무용지물이구나. 내가 알아서 하겠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격이거든요.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출발은 좀 더디고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좀 이게 진통이 있더라도 일단 시간이 걸려 제대로 출발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뜻입니다. 국민이 지금 정권 교체가 정권 재창출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. 이 대의를 거슬러 쓰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. 야당 인사들은.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 정권 교체 방점을 찍고 지금 윤 후보를 도와주신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. 본인은 지금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예요. 왜? 이분이 대통령을 두 분을 만드셨어요. 그것도 당을 달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기본이 뭐냐? 경제민주화해라. 이걸 본인이 요구를 하셨거든요. 그렇죠. 나왔습니다. 왜 나왔냐 물었더니 둘 다 안 하더라. 내 뜻대로 안 되더라. 이거 나오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지금 주문을 하실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 이런 것보다는 미래로 나가야 될 대한민국의 그림을 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건가 이런 분명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부차적인 문제들 소위 사람들하고의 약간의 과거의 갈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이건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말씀 쭉 해서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.
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에 참여하는 게 이른바 득표 또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? 아니면 다른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? 이거에 대한 의견은 많아요, 지금 정치권에. 그건 네. 어떤 생각이십니까?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. 그러나 저는 예. 이 전체들을 총괄하는 의미에서는 전체 그 후보하고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오고 결을 함께 맞춰 왔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세 분 김병준, 김한길 같이 들어오시면 중도 또 그리고 합리적 진보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게 되고요. 예. 더불어서 우린 이준석 대표가 36세입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청년층 그리고 또 경륜이 있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다고 보고요. 예. 지금 뭐 홍준표 대표께서는 더 심한 말을 하셔도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. 아, 밖에서 그 정도인데 들어온다는 거예요? 그럼요. 거의 뭐 주가 홍준표 대표님 못마땅하다는 다른 표현으로 들리는데 지금. 아니 뭐 자탕밥도 예. 그렇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결국은 홍준표 대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. 그 예. 홍준표 대표님이나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는 사실 정치 구단이세요. 예. 이거를 언론도 그러고 뭐 나름대로는 예. 밀당도 하실 줄 알고 이래서 저는 결국 들어오신다고 보고 예. 결국은 정권 교체에 다들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발언기 요청하셨는데요. 저희가 기사 좀 이어가고 저 김승우 의원님 그다음에 김용조 국장님께 발언기 드릴게요. 조금 더. 얘기가 뭔가 깊숙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. 두 분 현역 의원께 이 종부세 상황, 부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. 먼저 김승원 의원님 지금 이 상황의 핵심은 뭡니까? 핵심은 저는 억강부약 균형 발전이라고 적어봤습니다. 계속 말씀드릴게요. 예, 설명해 주세요.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로 지금 집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부과되던 종부세를 여야 합의로 11억 원까지 올렸는데요. 시가 한 16억, 17억 예.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 부과 대상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다만 이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시가 한 20억을 가진 분이 내는 종부세는 27만 원입니다. 27만 원이라 사실은 뭐 우리가 자동차 타면서 휘발유세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인데요. 예. 저는 다주택자 혹은 이런 많이 가진 그 법인 기업에다가 부과된 이 종부세가 사실은 균형 발전에 쓰입니다. 지금 지방이 소멸될 지금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돈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을 갖다가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전 그 국토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내시고 지역에 약하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라고 세금 체계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김정재 의원께서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을 뭐라고 보고 계세요? 원래 종부세는 특별히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종부세가 한 100만인데 이 중에 83%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예. 돼 있습니다. 그중에 1가구 1주택은요. 공시지가 11억 이상이지만 예. 다주택자들은 공시지가가 6억입니다. 6억 이상입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 80% 정도 되는 거예요. 이분들은 집이 두 채라는 거는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. 예. 시골에 뭐 집이 하나 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부모님은 아직 사시고 계시고 예.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분들한테 갑자기 작년 대비 그리고 2017년 대비 3배 이상의 지금 종부세를 두들겨 맞은 겁니다. 세금 폭탄을 맞은 거죠. 가장 억울한 거는 나는 소득이 더 이상 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그랬냐. 왜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올려놓고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러느냐. 이게 문제거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집값이 당장 현실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예.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만 내는 세금 폭탄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오른 세금은 결국은 내년쯤에 전월세로 또 전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이거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반드시 손을 한번. 자,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